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큰 결정 두 가지가 있죠.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두 가지 결정.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인 것 같아요. 정말 배우자를 잘못 고르게 되면 인생에서 정말 큰 고통 속에 오랫동안 휩싸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20대나 30대 결혼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 이후에 우리가 인생에서 또 30, 40대 또 50대 이런 과정들이 결혼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에 이 갈등 속에 빠지면서 인생이 몇 년씩 후퇴를 해버린다든지, 또는 이제 정말 이혼이라는 어떤 파국으로 가버린다든지, 꼭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말 몇 년씩 사귀다가 이런 파국으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생이 몇 년씩 후퇴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좀 더 확장돼 버리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해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상처나 트라우마들이 사람에게서 벌어진 일이고, 그 중심에는 어린 시절에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법적인 이런 부부제도가 없어지면 아마 정신과나 상담센터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둘 간의 갈등 속에서 맞지 않는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큰 고통과 상처를 받지만, 또 하나의 희생자는 이제 자녀잖아요. 집에 가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죽일 듯이 싸우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그 느낌이 온몸으로 그냥 느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의 정신이 이제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상대를 잘못 고르게 됐을 때 인생 전반에 걸쳐서 큰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정말 인생이 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해보면 정말 어린 시절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온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고, 굳이 상담센터를 오지 않더라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임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진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서 이렇게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상대에 대해서 많이 모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터졌을 때 몇십 년 사신 부부도 상담센터 와서 분석을 받았을 때 비로소 상대를 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계시는데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이 사람이랑 뭔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왜 이 남자가 좋았는지 보니까 과묵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그냥 말없이 바라봐주고, 왜 그래? 눈물을 좀 닦아주고, 그리고 과묵하게 본인 할 일을 다 안정적으로 해내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아서 든든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은 과묵한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약간은 나르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셨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눈물을 닦아줬던 거는 과묵하고 진중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왜 우는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모른 채 굉장히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그분의 마음은 이미 많은 것들이 좀 피폐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쨌든 불확실성을 안고 뛰어들어서 선택을 해야 되지만, 최대한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나와 얼마나 좀 잘 적합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꼭 부부관계가 아니라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에 제 많은 임상 경험, 개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부부 상담, 가족 상담, 정말 많은 임상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임상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잘 선택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상대를 고를 때 함께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건강한 부부의 첫 번째 핵심이 함께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대화하는 프로세스를 잘 봐야 돼요.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는 뭔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주 묘하게 대화가 맞물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나면은 막 우린 즐겁게 대화하고 난 것 같은데 묘하게 조금 답답하다든지 묘하게 조금 지친다든지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살짝 미스매치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흔히 이제 티키타카가 잘 안 된다고 하죠.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는 내가 A를 얘기하면 B를 얘기하고, 내가 또 C를 얘기하고 D를 얘기하고 이런 건데, A, B, C, D를 얘기하고 있는데 살짝 가나다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 얘기에 처음에 답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기 생각이나 기준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경청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나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소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제 부부 관계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하는 한 팀이자 동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갈등이 생겼거나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미래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중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부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래 계획을 세우거나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거의 갈등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부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청문회나 어떤 토론을 할 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죠. 속으로 본인 할 얘기, 상대를 반박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는 사퇴하세요. 이 말을 이제 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사람과 내가 사실 함께 산다고 하면은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함께 한다는 느낌의 또 다른 판단해 볼 수 있는 요인은 결국엔 이제 공감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든 일에 처했거나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걸 다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깊은 공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상담사처럼 정말 깊이 있게 공감적 스킬을 섞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뭐 가벼운 농담이나 너스레도 괜찮고 장난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나 힘든 일이 올라왔을 때 나를 좀 안정시키고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부관계에서의 서로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결국엔 이제 이걸 상담적으로 얘기해보면 내담자가 어떤 감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힘든 경험이 왔을 때 거기에 어떤 논박을 한다거나 논리 분석을 한다거나 충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함께 견뎌주는 것, 뭔가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함께 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잘잘못을 따진다든지 열심히 막 분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논리 분석하고 충고를 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감정을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애 키우느라고 밖에도 못 나가고 맨날 집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거야 네가 맨날 밤마다 유튜브 보고 잠 안 자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좀 잠 좀 자 라든지 야 아니야 그거는 지금 네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좀 우울했던 사람이야. 너 어린 시절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분석이 정확히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석을 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의 공감하는 대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물화된 분석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겠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마지막 요인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큰 고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원가족의 분리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음의 우선순위에 나보다 이제 원가족이 먼저 있을 때는 부부생활 잘 하다가도 어머니나 뭐 누나의 어떤 입김이나 지시에 따라서 가정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나에게 결혼을 한 이후에 월급을 타면 다 따박따박 다 갖다 줬는데 어느 날 이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나 누나의 말을 듣고 여자한테 너무 그렇게 하면은 버릇 나빠진다. 돈은 네가 관리해야 돼. 이렇게 독을 뿌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집에 와서 태도가 싹 바뀐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단 뭐 원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랑 사귈 때는 내가 마음속에 우선순위에 최우선인 것처럼 막 날 대해주다가 좀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 약속보다는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선순위 둔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보다는 회사에서 어떤 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좀 우선인지. 물론 당연히 모든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마치 나를 공주 취급해달라는 건 아니죠. 근데 마땅히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을 미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우리가 저녁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기로. 근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나오게 됐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알고 보면은 나올 수 있는 건데 굳이 오늘 처리 안 해도 되는 건데 다만 오늘 처리 안 하면 뭐 주말에 잠깐 출근을 더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약간은 그걸 감수하는 것보다는 나와의 약속을 희생시키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계속 나온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역시도 이제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는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은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 첫 번째는 대화의 티키타카가 되는지 또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는 어렸을 때 소통하는 환경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이 없는 거는 누구한테 공감받아 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좀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좀 길을 살려주고 치유해주고 싶어요. 이런 맥락으로 결혼을 결심하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건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족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맥락으로 내 인생을 배팅하기에는 그 데미지가 너무 크고 인생은 짧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한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인데 가위바위보를 해서 딱밤 때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졌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에 딱밤을 온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때린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친구가 굉장히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게임은 게임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여자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면 아껴주고 싶고 봐주고 싶고 살살 때리고 싶은 거야.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관계에는 이게 맞는 말인 거죠. 그 남자친구가 게임은 게임이지 이런 식으로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 마음속 깊이에는 사실은 이 여자를 이제 보호해줘야 된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을 확률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태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내셔야 돼요.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남자가 마음은 충분히 그녀를 사랑하지만 어린 시절에 뭔가 보호받고 보호해준 그런 돌봄의 경험이 없었고 굉장히 방치당했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현이 그렇게 나왔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를 고를 때 나는 심리치료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배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은지심으로 이해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가끔은 상대에 대해서 좀 드라이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선택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처럼 손절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손절한다는 것은 이혼한다는 건데, 이혼하는 그 이후에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분들 중에서 좀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셨고 지위가 있고 직급이 있고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관리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집에 와서 마치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직장에서 부하 직원 다루듯이 되게 업무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요점만 말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도대체 해결 방안이 뭐냐고 잘잘못을 가려서 이제 귀책을 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녀나 와이프를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이제 보호해주고 보호받는 그런 느낌보다는 논리적인 일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가족을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결혼 전에 확인해 보기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싸웠어요. 내가 갈등이 있고 싸웠을 때 좀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내가 좀 억지를 부리고 있거나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순간에 내 편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한참 들어보고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 상황 속에서 갈등을 좀 더 무마하기 위해서 나보고 참으라고 하면서 나를 좀 눌러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 상황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를 좀 희생시키고 그 안에 전혀 보호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부부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게 역시 앞서 말씀드린 고부 갈등이나 원가족과의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이 보호받는 느낌이 없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시댁을 다녀와서 너무 힘들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가 나한테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엄마가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잖아. 좀 예민한 것 같아. 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보 내가 오늘 형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나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거 좀 너무 하신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근데 누나가 그거 못할 소리는 아니잖아.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면 부부관계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관계입니다. 주관적인 관계라는 거는 결국에는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야 되는 한 팀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그런 한 팀이라는
믿음이, 신뢰가 전제되어야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잘 표시가 안 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 밑바닥에는 그 한 팀이라는 그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깨지면 이혼을 안 하더라도 정서적인 별거가 시작되거나 부부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상담에서 외도 상담이 해결하기가 가장 난이도가 높고 쉽게 그게 회복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머릿속으로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이미 사죄하고 있으니까 함께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부부는 주관적인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호해주고 보호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함께 한다는 느낌,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보호받는 느낌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이게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좀 희생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좀 분리불안도 있어서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홀로서기가 잘 돼 있는 사람인 거죠. 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둘이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프는 남편과 항상 같이 있으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항상 맡기려고 하고,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바운더리가 중요한데 그걸 자꾸 이제 넘어와서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좀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부부는 그걸 그냥 잘 참고 와이프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반대인 케이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와이프분은 굉장히 좀 깔끔한 성격, 정리정돈도 잘하고 깔끔해서 집안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분인 거죠. 근데 남편분은 집이라는 곳이 그냥 좀 자유롭게 쉬는 공간, 그러니까 좀 어지르기도 하고 옷도 잘 안 개고 정리가 뭔가 안 되는, 이 남자분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어머니가 굉장히 통제적이고 강박적이어서 집이 항상 정리가 됐어야 되고 집에서도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에게 집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것들이 없는,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와이프가 봤을 때는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고 되게 찝찝하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와이프가 그런 찝찝함과 짜증을 좀 견뎌가면서 그냥 남편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상대가 원하는 것들을 잘 해주는 부부가, 좀 희생할 줄 아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와이프가 너무 의존적인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분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엄마하고 애착이 심해서 엄마하고 융합관계였던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항상 모든 것들을 해줬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줬고 본인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없고 홀로서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좀 주체적인 삶, 또는 내가 어떤 선택과 책임을 지고 홀로서기 하는 그런 개인 상담의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남편분은 역시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어떤 행동 통제의 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 상담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부부 상담의 관점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잘 희생하고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는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어떤 두 이성이, 동등한 이성이 만나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나의 부모로 봐도 안 되고 나 역시 상대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대전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냥 제 오랜 임상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냥 상대를 위해서 잘 희생하는 부부가 잘 삽니다. 꼭 그렇게 둘 다 희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명이 굉장히 수용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준다면 그 부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역시 메타인지죠. 과연 나는 상대에게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확인해 봐야 돼요. 먼저 내가 그런 사람,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지 그런 사람들이 끌려오겠죠. 이걸 이제 융은 동식성의 원리라고 했는데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코 있으면 안 되는 것. 앞에 세 개가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가 있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곰곰이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나 어떤 행동이나 태도 속에서 경멸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이 커플이 헤어지거나 이혼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경멸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게 있는 부부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경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무시보다 한 단계 좀 높은 거예요. 이런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거의 뭐 약간 비소, 조롱에 가까운 그런 태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마음 상태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나를 한심하고 좀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겁니다. 일상적 대화에서는 보통 약간 비아냥거림이나 놀림의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아, 네네,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자기야 나 이번에 뭐 이거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래 한번 해봐 뭐 잘하겠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골적인 어떤 대화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한참 카톡으로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맞춤법을 교정을 해준다든지 틀린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뜻을 지적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평소의 어떤 태도 속에서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나 경멸하는 태도가 살짝 나오는지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는 있으면 좋은 것들, 근데 마지막 이 경멸하는 태도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믿고 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결정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요인,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인지, 두 번째,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는 사람인지, 세 번째,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경멸하는 태도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 나에게 중요한 배우자를 고르는데,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한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시리즈로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